케플러라는 사람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대표 저작, 우주의 신비. 과학자이면서 신비주의자였던 케플러가 보는 우주의 관점들을 잘 표현한 대표적인 저작이죠. 그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달라고 해보죠. 그런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기는 이제 너무 힘든 면이 있으니까 챗GPT가 있어서 좋네요. 직접 읽어보지 않아도 내용들을 대충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네요. 케플러의 대표 저작 우주의 신비의 내용을 장별로 자세하게 요약해줘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답이 주어졌는데, 좋아. 요하네스 케플러의 우주의 신비, 1596년 작품이군요. 1592년인가요? 임진왜란이요. 하여튼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불행한 그런 고통스러운 시기에 있을 때 케플러가 지구 반대편에서 우주의 신비라는 책을 썼군요. 그의 첫 주요 저작으로 케플러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지지하고 우주의 구조가 수학적이고 신적인 조화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는 믿음을 표현한 책이다. 그렇군요.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지지했다. 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지동설인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태양 중심설이라는 표현이 이제 더 강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운동의 중심, 가장 중심에, 우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우주의 중심엔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둘 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신기한 면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생각이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무거운 것, 흙들은 한 곳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 무거운 것이 모일 곳이 바로 사방에서 떨어져서 모이는 가장 중앙에 모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구의 중심에는 위로 올라가는, 본질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불이나 공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차가운 것, 가장 추운 곳,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좀 다르죠.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때 태양계 전체가 훨씬 더 간단하게, 심플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즉 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오히려 잘 생각해 보면 우주의 중심에 지구라는 흙덩이가 있는 것보다는 태양이라는 빛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기독교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은요. 그 부분이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하게 만든 그런 내면의 이유인 거죠. 사실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시스템, 코페르니쿠스적인 지동설이 예측하기에 어떤 날짜라든지 이 천체를 예측하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그 당시에 이미 쓰고 있었던 프톨레마이우스적인 그런 시스템, 천동설적인 시스템이 충분히 코페르니쿠스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가 자기가 옳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심플함, 아름다움,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 즉 우주의 중심에 빛이 있는 것이 흙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이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의 종합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학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인들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케플러는 그래서 그런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지지하고 우주의 구조가 수학적이고 신적인 조화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는 믿음을 표현한 책이다. 이 책은 그가 단순히 천문학자가 아니라 신학과 수학, 철학이 융합된 사고를 했던 사람임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는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장이 수가 이제 굉장히 많군요. 24장. 요거에 대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케플러, 코페르니쿠스, 뉴턴, 갈릴레이 다 마찬가지죠. 과학혁명을 일으켰던 기독교인이면서 과학자였던 사람들이 그 과학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세상이 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그 전제가 과학의 핵심적인 사상이었다. 과학혁명의 핵심적인 기반이었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이제 완전히 놓치고 있는, 그래서 과학은 인간을 종교적 세계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과학혁명기를 오해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저한테는요. 우주의 신비에 대한 장별 요약. 케플러는 이 책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신의 창조 질서를 발견한 계시라고 강조한다. 그렇죠? 케플러의 신앙이 아주 잘 보여지죠.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진정한 우주 구조를 보여준다고 믿었다. 코페르니쿠스가 말했던 왜 심플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한 거죠. 제1장에서 4장, 어느 정도 1장에서 4장까지 요약해졌네요. 1장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 진리임을 주장하고, 2장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 지구 중심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3장에서는 천체의 배열은 임의적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필연적 구조를 갖는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4장 행성 간 거리 차이의 이유를 탐구한다. 행성 간에 왜 이런 거리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이제 더 드러나죠. 밑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군요. 말하자면 플라톤이 생각했던 완벽한 그런 입체들, 정다면체들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가 있는 이유는 그 5개들로 이제 행성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본 거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세계와 기하학적인,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딱 맞아떨어진다. 왜 그러냐면 신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5장에서 11장, 플라톤 입체와 행성 궤도의 관계. 제5장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6개의 행성 궤도를 5개의 정다면체로 설명할 수 있다는 통찰을 소개한다. 그렇군요. 6장, 정다면체, 플라톤 입체의 성질을 요약하고, 7장에서는 각 정다면체가 두 행성 궤도 사이에 어떻게 끼워 넣을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여러분 신기하네요. 궁금하기도 하네요. 정 8면체는 수성과 금성 사이에, 정 20면체는 금성과 지구 사이에, 정 12면체가 지구와 화성 사이에, 정 4면체가 화성과 목성, 정 6면체가 목성과 토성. 바깥쪽이 좀 더 간단한 다면체이고, 적은 숫자의 다면체이고, 안쪽이 좀 더 많은 숫자의 다면체이군요. 이 구조로 행성 간 거리의 사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그렇군요. 12장에서 16장, 수학적 조화와 신학적 근거. 제12장, 행성 궤도 반지름과 정다면체 반지름을 비교했다. 거리 차이를 정량화한 거다. 그렇군요. 원과 구의 비례 관계를 이용한 계산.
이 수학적 조화가 우연이 아니며 신의 지혜에 따른 설계임을 강조했다. 그렇군요. 하여튼 과학혁명을 일으켰던 과학혁명기의 과학자들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신이 우주를 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창조했다라는 그 이성적 창조자에 대한 신뢰, 이성적 창조자의 존재를 믿는 그런 믿음, 이것이 이제 과학혁명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해보고 싶네요. 17장에서 21장, 코페르니쿠스의 체계적인 철학적 물리학적 설명. 왜 태양이 중심인가? 빛과 운동이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코페르니쿠스의 생각들을 이제 잘 설명을 하는 거죠. 지구의 회전과 공정 개념을 정당화했고, 별은 왜 움직이지 않는가? 고정천구의 개념, 지구에서 관측되는 천체의 움직임과 태양 중심 우주 모형의 관계를 설명. 그렇죠? 마지막 22장에서 24장은 종합적 결론 및 과학과 신학의 조화. 우주는 수학적 질서와 비례 속에 창조되었으며 인간은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책 전체의 사상을 정리하면 우주는 하나의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살아있는 신적 조화체계임을 선언했다. 이 부분이 이제 아인슈타인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도전장을 낸 것이 사실은 통계역학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통계역학은 가장 근원에 이런 수학적인 원리, 이성적인 원리가 있다기보다는 가장 근원에는 무작위적인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통계역학적인 가정이 과학 혁명을 일으켰던 서구 과학사의 가장 큰 라이벌이지 않나. 아직도 이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역학적인 무작위적인 원리, 무작위성의 원리를 아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통계역학적인 과학이 이제 양자역학 또는 양자장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다면 이런 완벽한 조화, 수학과 수학적인 조화를 믿는 그런 쪽이 일반 상대성론, 아인슈타인의 생각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제 그 두 사이의 관계를 아주 극명하게 표현하는 아인슈타인의 어록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아인슈타인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뭐 아주 독실한 유대교인도 아닌 스피노자식 신비주의적 또는 범신론적인 유대교인이긴 하지만요. 참고 포인트. 비록 플라톤 입체 이론은 실제로 틀렸지만 수학적 질서를 우주의 구조에 도입하려고 한 발상은 이후 천문학과 물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렇죠? 이 책은 케플러의 철학적 열정과 신앙심 그리고 수학적 재능이 결합된 상징적인 저작이다. 그렇군요. 일단 하나 요하네스 케플러의 저작 신비한 우주라는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네요.